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주가를 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높다는 것은 단지 주가가 높은 것이고 우리가 과거의 차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대비 좀 더 올라와 있다 이것이 보이는 것뿐이지 이 회사를 우리가 비싸게 산 게 아닐 수 있어요. 주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고민하자고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오늘의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일다 김기훈입니다. 제가 주식을 소개해드리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높은 고점에서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듣고는 살짝 억울하기도 하죠. 그게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사실 저도 그렇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떤 주식을 봤을 때 좀 높은 위치에서 보게 되면 뭔가 내가 굉장히 뒤처진 것 같고 뒤늦게 발견한 것 같고 이 전 사람들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주고 같은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바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투자를 계속 해오면서 많은 실패도 겪고 성공도 겪으면서 느낀 결론은 어떤 회사를 높은 가격에 샀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의 물건은 물가가 오르지만요, 이 물건의 가치가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어제 1,000원의 물건을 내가 어디서 발견해서 2,000원에 샀어요. 그럼 사실 바가지 서술한 게 거의 100%죠. 그 사이에 그 물건이 2,000원이 됐을까요? 가끔 그런 상품도 있지만 보통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 가치, 기업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크게 변합니다. 나는 오늘 사는 거잖아요. 오늘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을 수가 있어요. 1년 전에 반에 거래되고 10분의 1에 거래되고 했던 회사가 나는 2배를 주고 산다고 해서 비싸게 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 이 회사의 가치는 그 1년 동안 2배가 넘게 커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비싸게 산다는 건 똑같이 100원짜리를 남들이 90원에 사는데 내가 120원에 샀을 때가 비싸게 산 거죠. 가치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다이나믹하게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산 사람은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가 애플의 사례를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애플을 사실 잘 사본 적이 없습니다. 애플을 볼 때마다 내가 보는 날은 항상 최고점이더라고요. 애플을 저점에 본 적이 없어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애플이 굉장히 빠르게 꾸준히 올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제가 이 애플을 투자할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야 되는데 내가 본 날은 맨날 고점입니다. 사면 좀 빠져요. 이거 또 고점을 잡았구나. 아니 이 20년 동안 오른 주식을 왜 나는 하필 그 최고점 날에 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점에 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고점이 갱신됐거든요. 2015년의 고점보다 16년 고점, 17년 고점, 18년 고점이 높다면 13년 고점에 산 사람이 바보일까요? 단 한 해만 지나면 그 한 해의 고점은 27불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해의 고점은 30불이 돼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싸게 샀느냐에 좀 고민을 좀 덜 하면서 최소 3년, 5년 아니면 이 회사처럼 10년, 20년 동안 성장하면서 계속 고점을 높여갈 수 있는가에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 낮게 사야 된다가 굉장히 중요했던 건 가치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치 투자는 이 재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회사는 이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저평가 받았을 때 사서 충분히 재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초성장주를 사겠다고 생각했으면 다른 회사보다 10배의 속도로 성장한 회사, 다른 회사 경제성 3% 성장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매출 30% 얘기하잖아요. 매출 30% 성장, 10배 성장한 회사를 월등히 싼 가격에 사겠다? 이거야말로 약간 놀부심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빠르게 성장한 회사를 저평가된 가치에 사겠다? 안 됩니다. 적당한 가치 정도에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적당한 가치? 적당한 가치는 이 회사의 긴 시기열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이 정도의 성장을 할 때 이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는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에 산다면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회사가 외형이 커져 주가가 올란 건데 늦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무조건 모든 투자는 일찍 태어난 사람이 유리한가요?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이 유리하고 우리보다 늦게 태어날 후손들은 무조건 바가지 쓰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만큼 경제 규모가 커져 있고 이 회사의 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 있기 때문에 10년 늦게 주식을 사는 분도 사실 똑같은 가치에 살 수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는 성장도 많아요. 10배씩 오르는 기업들을 보시면 이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리레이팅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 아닌 경우 되게 많아요.
100배 주식 투자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추천했는데 이 100배 주식 투자에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기업의 단지 가치 평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마지막에 한 번이에요. 대부분 매출이 먼저 늘어납니다. 매출이 5배, 10배로 늘어나요. 몇십 퍼센트씩 몇 년 올라가면 금방 늘어납니다. 매출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면 고정비를 커버하면서 이익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럼 매출이 5배, 이익률이 2배 올라가면 벌써 10배 늘죠. 거기서 마지막에 밸류에이션은 한 2배 정도에 기여할까 말까예요. 굉장히 싸게 거래됐을 경우 뭐 15배 정도에 샀을 때 한 30배 정도 밸류를 받는다? 밸류에이션만으로 2배가 올라가죠. 하지만 수십 배의 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밸류에이션 확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존에 거래되던 밸류에이션보다 확 쳤을 때 저는 오히려 이때가 가장 비싸게 사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저희는 성장주를 아무리 올라 있어도 과감하게 소개해드리잖아요. 저는 이런 투자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가끔 이 회사가 이익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밸류에이션이 폭발했을 때, 이 폭발하는 구간이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폭발하는 구간에 제가 한번 조심하자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전 이런 정도의 구간을 제외하고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회사를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릴 수 있어요. 제가 하필 올해 최고점에 샀어요.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만 안 꺾이면, 심지어 성장이 가속화된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내년에는 내년에 이 회사의 고점은 높아질 거니까 이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죠. 다양한 투자 방법을 해봤습니다. 가치 투자 해봤어요. 가치 투자를 했더니 가치 재평가를 받다가 그 재평가가 멈추기 시작하면 무섭더라고요. 이 회사가 빨리 성장한 건 아닌데 더 이상의 재평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물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소폭 성장을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이런 회사들도요, 생각보다 주가 변동은 커요. 뭐 삼성전자가 주가가 엄청나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를 싸게 사서 비싸게 샀을 때 수익 수십 포인트가 쉽게 나죠. 이 레인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삼성전자의 외형이 크게 커지지 못한다면 고점에 사면 손해고 저점에 사면 이익이에요. 이거야말로 약간 운명의 베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좋을 때마다 삼성전자의 매력에 끌려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 외형이 레벨업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정말로 본질이 바뀌고 성장률이 올라가고 이 회사의 외형이 그 레벨업 돼서 점점 커지는 회사는 단기 고점에 물려도 다음엔 이 회사가 2배, 3배로 커질 거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기다릴 수가 있었고 마지막에 결과가 좋았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시장은 IQ 1000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믿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굉장히 주식 배울 때 처음에 격언이잖아요. 너가 맞지 않다. 시장이 맞다. 이 얘기가 되게 많은 분들을 어려움에서 구하기도 했고 좋은 격언이기도 해요. 성장이 꺾여서 안 좋아지고 있는 회사를 샀는데 내가 맞아. 주가 틀려. 그러면서 뭐 계속 떨어지는데 버틸 때 이럴 때 시장이 내가 모르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이런 관점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성장주 투자를 할 때 너무 시장의 주가를 믿어서 힘든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를 알고 결국은 어느 정도 맞는 레인지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좀 더 긴 시계열에서 맞는 얘기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보통 높은 레인지에 거래되고 돈을 적게 버는 회사가 낮은 시가총액에 거래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회사들이 점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시기열을 줄여서 단기로 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고성장에서 투자를 했을 때 한 10년을 투자한다면 100% 10년을 투자한 사람 다 수익일 거예요. 3년을 투자한다면 70%가 수익이라면 하루를 투자했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리 성장한 회사를 투자하나 망한 회사를 투자하나 거의 반반으로 비슷하대요. 생각보다 하루 투자할 때 확률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성장주에 투자하고 굉장히 짧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고성장주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이 회사 주가가 내가 투자한 일주일 내내 빠지고 있어. 그럼 이 회사는 나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파니까요, 막 떨어지더라고요. 잘 팔았다. 역시 미스터 마켓이 알려주는 대로 팔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업의 성장이라는 핵심보다 주가를 믿은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되게 잘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장이 밋밋하지만 무슨 어떤 이유로 굉장히 각광받는 시장 주식이라고 하죠. 시장에서 각광받는 주식을 그냥 샀는데 뭐 잘 올라가더라고요. 역시 이걸 팔고 잘 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1년, 2년 있다가 후회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본 일주일, 한 달, 심지어 몇 달간의 조정이
그 회사의 유일한 하락 구간이었던 경우도 많은 거예요. 단기를 볼 때는 시장이 절대로 회사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주가의 고조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업이 성장성이 지속될 수 있는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성장성 꺾이면 내려옵니다, 당연히. 근데 기업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주목할 수 있는 때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주식일다 김기훈을 저희가 이제 1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주가를 고민하지 말고 어떤 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어요. 그 기업의 정보를 소개하고 뉴스를 소개하고 시황을 얘기하는 채널은 많잖아요. 물론 저희도 뭐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같이 전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진짜 고민하고 싶은 거는 어떤 회사가 장기 성장할 수 있는가, 더 빠르게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가, 이것을 같이 공부하고 연구해보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뭐 주로 성장주의 대목이 많긴 하지만 전부 다 좀 더 집중을 해서 초성장주를 소개하고 그 성장주 회사들과 같이 우리가 커가고 우리 자산도 커갈 수 있게 계속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고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채널로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번 오늘 얘기를 드려봅니다. 많이 성장하는 회사 투자 쉽진 않아요. 뭐 변동성 크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변동성이 큰지는 사실 검증해봐야 할 일이지만 이렇게 느껴지는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떨어지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물론 내려와 있는 주가도 엄청나게 바닥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리적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그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리턴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단단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드리고 싶어요. 특히 좀 더 공부하기 어려운 해외 주식, 해외에서 이 세상의 혁신을 이끌고 이 기업이 정말 크게 커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소개해드리고 같이 팔로우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도 항상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될까요? 제가 올해 미국의 강조에서 5개 정도 핵심 기업 말씀드렸어요. 계속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팔란티어, 로빈후드, 로블록스, 카바나, 엠러빈 이런 회사들이에요. 뭐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팔란티어는 상상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우리가 40% 성장할 줄 알았는데 50% 성장하는 뭐 대단한 회사다. 뭐 이런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아직도 예상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로빈후드는 처음에 주식과 뭐 주식 옵션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크립토 시장의 성장을 더 강하게 누리는 회사다.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UI가 너무 좋다. 직관적이다. 뭐 이런 부분으로 미래의 증권주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고요. 로블록스는 이익은 없지만 연구개발을 너무 많이 해서 이익이 안 나는 회사다. 이거는 좋은 거 아니냐.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얼마든지 벌 수 있다. 대신 내 잠재력은 엄청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파일을 만들어서 나중에 돈을 벌겠다. 이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카바나는 딱 하나 말씀드렸죠. 중고차 시장은 엄청나게 큰데 하나의 플레이어는 없다. 4만 개의 작은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카바나는 이곳을 드디어 온라인화하는 중고차 온라인은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미 큰 회사, 목표 시장이 큰 회사로 말씀드렸고 엠러빈은 이번에 로빈후드와 함께 S&P 500도 편입됐죠. 저희가 가장 중요한 성장주의 2가지 조건, 룰 오브 40에서 성장성과 이익을 더했을 때 150%가 나옵니다. 80% 성장한 회사, 이런 회사 없다. 매출 성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회사다. 지금은 이커머스 시장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엠러빈까지 이렇게 5개를 이렇게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여기까지 와서 이 회사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내년이 되면 또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40%씩 평균 성장하니까 올해는 100인데 140이 됐어요. 놓쳤다. 하지만 내년은 200이 되겠죠. 그럼 그 내년에도 또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이 회사들이 계속 잘하기만 한다면. 하지만 한 번에 권곤일척 딱 베팅하고 영원히 맞는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회사들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내년에 계속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새로운 고성장주를 5개 정도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이 회사들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씩 찍으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또 탑5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새롭게 소개드릴 5개의 고성장주를 먼저 말씀드리면 엘라일람, 셀시어스, 레딧, 크리도, 비트마인입니다. 이 중에 하나 소개해드린 게 있어요. 레딧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사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회사예요.
이게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로벌 최대의 커뮤니티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수익화를 시작했다. 이제 수익화 시작한 회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희가 스포티파이에서 봤듯이 회사가 커져도 돈을 벌지 않으면 저평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얼마나 벌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난 이만큼 벌 수 있어 포텐셜을 보여주는 순간 그 해가 아니라 그 몇 년간 더 크게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 레딧이 이제 수익화를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거를 안 했던 거죠. 레딧 인사이트를 통해서 광고 매출을 높이고 레딧 앤서를 통해서 검색 엔진이 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궁금하시면 저는 레딧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홍콩의 바이오를 좀 많이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홍콩에서 좀 다수의 바이오 회사, 올해 레미젠, 이노벤트 바이오, 아케소 이런 회사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그럼 미국의 바이오는 뭐가 있냐? 이중 특이항체 이런 걸 홍콩에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바이오에서 굉장히 성과를 이루고 있죠. 미국은 한 발 더 앞서 나갑니다. RNAi. 엘라일람이 주도해서 이걸 시작했고요. 이 항암제에서 뭐 이중 특이항체가 게임 체인저를 만들고 있다면 RNAi는 바이오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는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런 고성장주 다 주가 많이 올라 있죠.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미국의 빅파마가 아니라 빅바이오텍만 생각해도 엘라일람은 그렇게 아직 높지 않습니다. 왜냐? 시작하는 거니까. 내가 연시장이거든요. 이제 희귀질환하고 있어요. 희귀질환에서 돈을 많이 벌지만 만성질환이 사업이 훨씬 크잖아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엘라일람이 RNAi 치료제를 만드는 그 과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큰 거일 수 있어요. 저는 너무 꿈을 꾸는 투자를 항상 이렇게 탑픽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회사들 보면 이미 돈 벌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비중이 큰 거는 지금 돈 벌고 돈 더 벌 거 이런 회사 비중이 커야 돼요. 이미 많은 수익을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더 돈을 많이 벌 회사에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지금 돈을 못 벌지만 야 이거 정말 세상 바뀌어. 여기에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많은 걸 실을 수는 없어요. 이건 진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세상을 바꾼다고 했던 것 중에 안 되는 사업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게임 체인저지만 현실로 다가온 게임 체인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잘 없죠.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엘라일람이 저는 현실을 이루고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봅니다. 제가 이 RNAi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 회사의 이익 추정치 올라가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요. 이게 바이오 회사야? 바이오 회사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 이렇게 보실 거예요. 매출과 이익이 급속도로 상향되고 있어요. 진짜 지금 당장 잘하고 있고 아주 큰 미래도 열려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로 이 엘라일람을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또 쉽게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아시고 좀 이건 좀 쉬운 거 셀시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셀시어스는 예전에 4년 동안 연평균 100% 성장해서 유명한 회사예요. 70, 140, 100 정도를 찍었습니다. 2020, 21, 22, 23년 4년 연속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요. 2022년에는 펩시가 제휴했어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너의 유통을 맡아주겠다. 야, 너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유통망과 너의 브랜드와 이미지가 합치면 우리 뭐 레드불, 몬스터를 잡고 세계 최고의 카페인 음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게 세상이 또 가는 길이 또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23년까지 엄청난 성장을 보고 펩시에서 유통을 땡겼어요. 유통을 땡긴 걸 매출을 수익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았던 거죠. 이 재고 처리가 나오면서 이 셀시어스의 재무제표가 망가졌어요. 24년 보면 안 좋습니다. 중간에 막 역성장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에요. 땡겼던 부분을 돌려주면서 그런 부분 재고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이 되게 안 좋았던 부분인데 이 회사가 대단한 부분이 건강 이미지로 성공했는데 그 다음 더 힙한 더 건강 이미지를 가져가는 아주 예쁜 디자인을 가진 알라닌 누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회사가 이 회사를 또 힘들게 하기도 했겠죠. 근데 이 회사를 인수해버렸어요. 다음 펩시의 전략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시어스가 그 가져가면서 지금 1%에서 점유율 1% 시작했습니다. 지금 16%까지 이런 고카페인 음료에 에너지 드링크에 점유를 하고 있어요. 다시 브랜드 확장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한번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했지만 제가 계속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엔비디아를 말씀드리면서 엔비디아 영상인데 막 네트워킹 얘기만 했잖아요. 엔비디아가 칩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다. 네트워킹이 많이 성장했다. 근데 그 네트워킹을 할 때 대표주가 누구냐? 크리도테크와 아스트라랩스. 크리도와 아스트라랩스는 그냥 한 묶음으로 보려고요. 그래서 기업 수도 한 개로 넣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그냥 네트워킹인데 작은 범위에서 연결을 하냐,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냐, 이런 좀 큰 범위에서 연결하냐, 이 차이예요. 둘 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이 거의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로 봐도 된다.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못 봤던 네트워킹 단어 많아요. 근데 크리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광 케이블 빠르잖아요. 광 케이블 빠른데 이 구리선으로 할 수 있어요. 구리선으로 하면 훨씬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근데 그 광 케이블의 속도는 아니죠. 이거를 반도체 칩을 양쪽에 달아서 빠르게 하는 거예요.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엔비디아도 보셨듯이 지금은 칩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칩과 칩을 연결하고 서버와 서버를 연결해서 아주 고성능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딱 맞습니다. 이 두 개도 지금까지 이미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엄청나게 주가도 올랐어요.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야말로 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자세히 좀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회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회사 비트마인이에요. 비트마인 최근에 조정폭이 굉장히 컸어요. 이 회사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지금 조정폭이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마인은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스트래티지의 이 전설을 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래티지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왜 사냐? 진짜 저도 좀 초창기부터 보긴 봤거든요. 저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비트코인을 사면 되고 그 비트코인의 투자 수단이 계속 생겼잖아요. 뭐 비트코인 ETF도 생기고 레버리지도 생기고 외국 플랫폼에 가서 선물 투자도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이걸 하나 그랬는데 이 정말 누적적으로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사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나중에는 저는 스트래티지가 5,000% 올라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 처음에 생각했던 이거 좀 이상해 보이고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걸 아직 반성합니다. 근데 비트마인은 이 전설을 이더리움에서 재현하려고 해요. 이 톰리는 이더리움의 미래를 비트코인보다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보유해 나갈 때 나중에 정말 엄청난 기업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스트래티지가 조정을 받기 전에 프리미엄이 막 3배씩 거래됐었어요. 근데 이 비트마인은 지금 마피에 거래됩니다. 이 회사가 사들인 현재 이더리움과 현금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더리움의 미래를 믿는다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저희가 평소에 소개해드린 성장주와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의미 있게 좀 보여지는 회사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가 생각하는 초성장주의 결에 맞는 회사, 매출이 연 30%씩 성장할 수 있고 이익은 매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10개 정도 제가 생각하는 회사들을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앞으로 이런 회사들을 포커스를 두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해가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고 소개해드릴 거예요. 또 이런 회사들만 보다 보면 공격 수비가 아니라 이거 뭐 전체 공격의 포트폴리오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봤을 때 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떨 때 팔아야 되는지 뭐 매도 원칙도 알아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서 이 안에서 서로 방어를 해가면서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매크로 대응, 이게 무섭죠. 지수 빠질 때, 시장 빠질 때, 경제 안 좋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초성장주 5개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럼 그런 초성장주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 발굴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발굴을 하냐 그래요. 발굴한다니까 없는 걸 찾아내는 거 같죠. 남들이 모를 때 내가 막 기가 막히게 발견해서 저점에서 사서 대박을 내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 저점에 있는 주식이 대박 주식의 가능성은 확률이 낮아요. 왜냐면 시장의 큰 흐름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큰 수요가 생기고 기술이 변하고 혁신이 일어나고요.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기존 상품이 지역을 크게 확장하거나 이런 많은 기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숨겨지지가 않아요. 나만 알면 좋은데 이 좋은 기업은 결국 저는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막 흙 속에서 진주를 발굴해야 되는 거면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의 큰 흐름은 오히려 제시돼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이 고성장주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좋은 기업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숫자상으로는 저는 매출 성장률이 연 20, 30% 이상 되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걸 단연간 지속할 수 있어야 고성장주라고 봐요. 이익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이익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매출액이 단연간 커지는 건 회사의 외형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한 성장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회사들은 이미 컨센서스에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성장 회사들은요, 실제로 내년, 후년 매출이 성장한다고 잡혀 있습니다. 재작년에 엔비디아를 봤을 때 24년, 5년에 매출 성장률이 0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23년에 봐도요, 엔비디아 성장할 것 같았고 24년 성장을 잡아놨고요, 25년 성장을 잡아놨어요.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죠. 24년에 봤을 때 25년에 성장한다고 잡아놨죠. 이게 아예 숨겨지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회사가 좀 애매하다가 좋아질 때도 이 진짜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서면요, 열심히 공부만 하면 이 회사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작년에 50% 성장했는데 또 50% 성장한다고 하는 회사 별로 없어요. 50% 성장했으니까 한 20% 성장하겠지? 이렇게 과소평가예요. 근데 저희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아니야, 이 회사는 성장이 더 가속되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회를 잡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정보가 빨라졌어요. 투자법이 변해야 됩니다. 가치 투자 시대는 가치 투자가 잘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정말로 정보가 비대칭했거든요. 비대칭했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식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버려진 싼 주식이 있었어요. 그 버려진 싼 주식을 그냥 잘 찾아서 사기만 하면 그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목표가가 있는 투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빠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적어요. 기관 투자자만 알고 블룸버그로 써야 알던 정보를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숨은 고수가 있지만 오래 숨겨지지 않는 시대고, 우리는 공개된 정보에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엔비디아도 하고 팔란티어도 알고 저희가 말씀드린 로빈후드도 알고 하지만 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1%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서 15배 수익 날 때까지 안 팔았어요 하는 분이 별로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중간 과정이 어렵습니다. 찾아내는 거 이상으로 그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매 분기별 실적 발표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어마어마한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피크아웃이에요. 안 돼요.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뭐 이래서 누가 팔아야 돼요. 발굴을 못하는 게 아니라 버티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회사를 얼마나 오래 들고 갈 수 있냐. 근데 이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부하고 분기 실적을 업데이트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는 과정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정말 그래도 고점 매수하기는 진짜 싫습니다. 이런 분들 저는 정말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고점에 안 살 방법도 있긴 있어요. 좀 기다리다 보면 눌림목이 분명히 옵니다. 눌림목이 안 온 회사가 없습니다. 어떤 성장주도 눌림목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어떻게 움직이냐, 성장주일수록 상대적으로 완만한 그림을 그렸다가 급락해요. 또 완만한 그림을 그렸다가 급락합니다. 미국 지수가 약간 좀 그래요. 오히려 하락 추세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기는 주식들이 오히려 계속 빠지다가 급등을 하고요. 계속 빠지다가 급등을 합니다. 좀 이상하게 그런 양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성장주의 눌림목은 무서워요. 왜냐? 오랫동안 누적해 상승을 했으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부담스러운데 거기서 살살살살 빠지는 게 아니라 후두두두둑 빠집니다. 많이 그래요. 그리고 안 좋은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나쁘게 씁니다.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나도 안 좋게 보이는데 안 좋은 뉴스만 나오는데 거기다가 골드만삭스에서 셀리포트가 나오는구나. 야, 이건 끝났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도 나쁜 걸 보고 쓴 거지 먼 미래를 예언자처럼 보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게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냐? 이 회사가 장기 매출 성장에 영향이 있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돼요. 장기 매출 성장에 영향이 있는 위험이 매일 나오진 않습니다. 뉴스는 매일 나와요. 우리는 매일 좋은 주식을 저점에 팔아버릴 위험을 매일 겪습니다. 1년이면 250번을 겪어요. 그런데 진짜 안 꺾이는 회사는 뭐 1000일씩 성장을 하기도 하고 몇 년씩 성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때 진짜로 매출 성장에 영향을 주는지 이것만 보면 돼요. 왜냐? 우리의 시작이 뭐였죠? 매출이 연 20, 30% 이상씩 몇 년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산 거지, 이 회사가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이런 회사일수록 노이즈가 많아요. 원칙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매출 성장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의 원칙이 깨지기 때문에 그때 매도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둘러싼
노이즈를 감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사례가 있을까 해서 지금 보여서 좀 찾아왔어요. 팜마트가 최근에 이 강한 눌림목을 겪고 있어요. 이 회사가 올해 숫자로 보시면 상반기에 엄청난 성과를 냈어요. 매출이 200% 성장했고 이익은 400% 성장했고요. 해외 매출이 400~500% 성장하고 미국 매출은 무려 10배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중국 내수 위주로 하는 회사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중국에서도 해외 확장으로 성장한 회사예요. 훨씬 더 가파르고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이번 상반기 실적까지는 그걸 잘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 하반기에도 해외 성장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은 길이 많아요. 회사의 부사장님이 인터뷰하신 걸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리테일러 역할만 했다. 이 팜마트의 IP를 가지고 컨텐츠 회사로서 IP 회사로서의 길은 아직 못 갖췄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올해부터 할 거라고 그랬죠. 애니메이션이 연말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다양한 IP 확장으로 가는 이 IP 기업으로 본격적인 성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 성장도 좋았고 아직 앞으로의 갈 길도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을까요? 리셀러, 사다 다시 중고 가격에 파는 거. 이 회사는 이 리셀러 가격 하락으로 주가 하락을 되게 다 여러 번 겪었어요. 근데 그 과거에 겪었던 얘기가 잘 안 나온 이유는 이 과거에 겪었을 때는 이 회사가 유명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한창 한 몇 달 전에 갑자기 이 회사가 시장에 엄청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 좋을 땐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급등하니까 온 세상에 팜마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리셀러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리셀러 가격 보고 중고 가격 올라서 모멘텀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중고 가격 떨어지는구나. 이 모든 모멘텀 투자가들이 다 매도하는 거예요. 이거 끝났다. 그런데 리셀하면 10배로 팔면 회사가 이익 가져가나요? 리셀은 리셀러가 이익을 가져가죠. 회사는 한 푼도 가지 않아요. 이 회사는 사실 선택에 의해서 이걸 막을 수 있었어요. 나 혼자 공급하잖아요. 공급자가 여럿이 아니잖아요. 이 물건, 이 IP는 독점이에요. 아무도 못 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고가를 높일 수 있어요. 이 회사가 스스로 선택해서 공급을 10배나 늘렸어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했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들이 원하는 건 많은 소비자가 정가에 사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경험한 사람들이 재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IP의 제품을 또 구매했거든요. 그리고 이 IP를 체험하러 테마파크에도 오고 애니메이션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생긴 거죠.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이 회사가 브랜드 저변을 높이고 매출을 키우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는 노이즈보다 본질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이 주가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PER이 거의 50배까지 갔다가 24배로 반토막 났어요. 이 회사 주가가 반토막 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익이 빠르게 늘고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다가 살짝 눌림목 주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과거에 보시면 한 20배대로 떨어졌을 때 샀을 때 성과가 제일 좋았어요. 50배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모두가 주목했을 때 성과는 단기적으로 오히려 좀 약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항상 무서워서 못 사는 회사였어요. 근데 오르면 무서워서 못 사죠. 내 눌림목이 와서 살짝 조정을 받으면 빠지니까 무서워서 못 사죠. 그럼 고성장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눌림목을 맞이한 재밌는 회사도 있어서 예시를 들으면서 우리가 저희 고성장주를 발굴하는 법과 오랫동안 버티는 법, 그리고 타이밍을 노리신다면 눌림목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결국 투자에서 승부는 아무도 모르는 걸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큰 흐름, 이렇게 큰 흐름을 숨길 수 없잖아요. 숨길 수 없는 큰 흐름을 잘 받아들이고 공부를 계속하고 또 조금 수익 났다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버티면서 가져가면서 특히 눌림목이 왔을 때 용기 있게 더 담아낼 수 있고 이것이 진짜로 안 좋아지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공부, 이것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장주를 발굴은 할 수 있지만 계속 몇 년 동안 투자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판단하는 게 더 확률이 높을 수 있겠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같이 공부하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서 함께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초고성장주 장기투자 전략만 했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업종을 빠르게 로테이션하면서 시장을 앞서 나가는 거를 목표로 했었어요. 그때도 당연히 기업의 펀더멘털을 봤지만 다른 요소들을 많이 집중했어요. 회사가 좋아도요, 주가가 이미 올랐으면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는 업종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스마트해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몇 달은 어떤 업종이 좋고 몇 달은 어떤 업종이 좋고
이 로테이션 적응 못하면 한 몇 달 고생해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잘 통했습니다. 성장이 보이는 회사를 저점에 사서 올랐다고 팔고 다음에 주목받는 업종을 잡아타고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단위로 주가 조정을 받고 하잖아요. 그때 샥샥 바꾸면 성과가 잘 나왔어요. 그런데 길게 보다 보니까요. 몇 년 후에 봐서 굉장히 후회하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잘 팔고 싹 바꿨다 생각한 회사가 몇 년 후에 막 10배씩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스윙이라고 그러죠. 스윙은 나오지만 이 회사의 엄청난 레벨업을 놓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기업의 외형이 정말로 커지고 회사가 바뀌는 데 투자하면 이 펀더멘탈 자체가 상승하는데 저는 이 긴 레벨업 구간을 버리고 이 단기 진동에서 밑에 잡아서 위에 파는 이 스윙을 노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보면 너무 스마트하지만 2년 후에 보면 3년 후에 보면 정말 이런 바보가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윙에 유혹이 되었고 장기 투자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부분은 심리였어요. 가장 힘든 건 심리였습니다. 시장에서 제가 가진 회사는 쉬는데 심지어 쉬는 게 아니라 빠지는데 다른 업종이 오르면요. 정말 이거 참기 힘듭니다. 차라리 시장에 하락장이 와서 제가 갖고 있는 회사 다른 회사 다 빠지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 것만 빠지면 그거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오른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번 주에 올랐는지가 중요하지 지난 3년간 이 회사가 어떤 회사, 지난 10년간 이 회사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있던 운용사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운용사의 성과를 보통 YTD로 평가한다고 생각해요. Year to date, 그러니까 연초 대비 누가 잘했냐요. 연초 대비 잘한 회사가 최고입니다. 5년 동안 잘해왔어도요. 올해 못하면 역적 취급 받고요. 올해만 잘하면 과거에 못했던 회사도 갑자기 이게 달라졌다 갑자기 바꿔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 성과에 엄청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죠. 제가 경험한 대표적인 성공과 실패 사례가 한 종목에서 나왔어요. 바로 2019년부터 21년까지의 테슬라입니다. 지금은 테슬라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죠. 우리나라 1등 매수 종목이고 가장 잔고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2등을 압도하는 테슬라예요. 그런데 2019년만 해도 테슬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2019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20년 코로나 때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성장주의 눌림목 투자가 나왔죠. 코로나라는 매크로가 저점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강하게 투자할 수 있었고 이게 바로 성장주 눌림목이었죠. 그리고 이 회사는 22년 상반기까지 20년에 매출이 30% 늘고 턴어라운드하고 21년에 매출이 71% 늘고 22년 상반기까지도 가파른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19년에 발굴했으면 굉장히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회사의 매출 이익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좋았던 점이 회사가 매출이 쭉쭉 늘어나고 추정치가 올라가고 재무적으로도 좋아지면서 회사의 미래까지 자율주행에 대한 그림까지 나왔으니까 추세로 레벨업이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로 그렇죠. 그런데 정말 2020년으로 돌아가 보면 이걸 지속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성공과 실패를 다 해본 이유가 두 가지로 투자를 했어요. 하나는 파생 상품을 이용한 스왑 포지션을 가져갔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시면 유명 투자가 나오면서 누가 주식 옵션을 샀어요. 특히 마이클 베리 박사다. 주식 옵션을 사서 투자했어요. 그러잖아요. 주식 옵션은 이 회사가 잘 됐을 때 엄청나게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적은 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현물로 주식을 그냥 사둔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사실 포지션이 컸던 거는 이 스왑 쪽이었어요. 스왑으로 많은 테슬라 샀고요. 현물로 조금 테슬라 사서 잊어버리고 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테슬라를 많이 갖고 있던 부분은 이게 자꾸 일어나면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커집니다. 뭔가 횡재한 느낌이 나는 거죠. 이거 잘 보긴 했는데 너무 오른 것 같네. 그리고 밑에서 발굴하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밑에서 발굴한 사람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방산 투자할 때도 그랬는데 방산을 너무 밑에서 보다 보니까 2배, 3배 올랐을 때 이게 너무 많이 올라 보이는 거예요. 이 테슬라 정말 제가 봤을 때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였거든요. 2배, 3배를 금방 올라 버리니까 이거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게 줘도 되는 건가? 지금 보면 엄청나게 낮은 시가총액인데 그때는 이게 커 보였던 거예요. 바닥을 대비로 보니까요. 오르면 팔았습니다. 이것도 그냥 횡재구나. 오르면 팔고 더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좀 다시 사기도 하고 했지만 팔다 보면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이겠습니까? 이게 돈이 생겼는데 다른 게 보여서 다른 걸 삽니다. 그러다가 이거 잊어버렸어요. 지나서 테슬라를 봤는데 제가 팔고 또 몇 배가 더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막 분석해보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지. 막 또 조금 사는데 그때만큼 큰 포지션을 못 사죠. 사람인데. 그래서 아쉬웠죠. 아쉬웠는데 어느 날 제가 조금 사둔 현물로 실제 주식을 사둔 외화로 갖고 있는 포지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었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더라고요. 실제 수익은 여기서 다 났습니다. 기가 막히게 밑돌 빼서 밑돌 개고 로테이션하고 돌리고 맞고 했던 포지션들은 수익이 낮지만 상승장이니까 수익이 낮지만 테슬라의 어마어마한 당시 한 20배 오른 그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였고요. 그냥 묵혀둔 장담고 둔 게 모르고 있으니까 작다고 안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넘어가니까 좀 안 팔게 되더라고요. 거기를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수익이 나 있으면 그렇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지션은 정말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경험하니까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장도 투자의 바이블들을 보시면 그래서 언제 팔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목표가가 없는 투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성장주의 바이블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성장하는 한 보유하라.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더해서 성장이 가속화되면 더 늘려라 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저에게 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24년에 테슬라를 말씀드릴 때도 제가 옛날에 테슬라를 투자했던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좀 성공과 실패로 나눠서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보면 시장은 제가 IQ가 1000이라고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IQ가 1000일 때도 있고 10일 때도 있더라고요. 장기로는 1000 맞아요. 항상 맞는 방향을 향해 가고요. 좋은 회사가 커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시가총액 큰 회사들이 나쁜 회사 하나라도 있나요? 좋은 회사가 커져요. 그런데 그 회사들도 과정을 보시면 단기로는 뭐 20% 떨어지고 50% 떨어지고 이런 일이 많아요. 뭐 예전에 막 메타가 3분의 1 토막이 날 때 이게 시장이 꼭 메타의 먼 미래를 예측한 걸까요? 아니죠. 지나서 보니까 그냥 기회를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긴 장기로 볼 때 맞는 길로 가지만 이 단기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노이즈와 시장이 정말 IQ가 1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AI를 이용하면서 많이 느껴요. 저희도 이제 뭐 챗GPT든 여러 가지 AI가 엄청 많죠. 가끔 물어보세요. 한번 안 좋을 때 눌림목에서 한 20% 빠질 때 물어보세요. 구글이 올해 중간에 엄청 빠졌을 때 물어보면 안 좋은 얘기만 합니다. 더 앞의 미래를 보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이 회사는 좋아질 거니까 이 눌림목에 사세요란 결론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가끔 물어보거든요. 진짜로 저는 물어보는데 그 현상을 설명해줘요. 아니 나쁜 얘기들이 나오니까 빠졌겠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설명해주면서 지금 주가 빠지는 게 굉장히 정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뭐가 만든 걸까요? IQ 1000인 AI도 마찬가지예요. 현실만 봅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주가는 미래의 숫자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멀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를 알려면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정말로 기업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아야 돼요. 당연히 이 과정을 버티려면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강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하면서 안 좋은 얘기만 있을 때 실제로 이 회사의 본질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제가 겪은 성공이자 실패담을 말씀드리면서 왜 성장주를 장기 투자해야 되는지를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저희가 단기 로테이션은 스윙을 줄 수 있지만 회사의 진짜 큰 레벨업을 놓치게 한다. 그리고 장기 성장을 보이는 회사는 특히 눌림목일수록 단기간의 하락이 예상될수록 더 강한 마음을 갖고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성장이 가속화될 때는 비중을 늘려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은 단기적으로 틀리지만 장기적으로 맞는다. 결국은 회사의 숫자에 달려있다.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면 시장의 판단을 바꿀 수 있어요. 특히 장기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대부분은 가치 투자예요. 가치 투자는 회사가 그렇게 심하게 변동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장주 장기 투자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오늘 빠지면 나빠 보이고 오늘 오르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진짜 저희의 자산을 높여주는 것은 단기 주수가 아니라 몇 년에 걸친 기업의 외형이 커져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장한 기업을 찾아내고 함께 같이 가는 과정을 함께 한다면 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경험하셨던 부분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경험들이 있고 실제 사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면서 영감을 받고 답글을 드리면서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배 성장하는 초성장주의 이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최근 1년 10개월 만에 10배가 된 회사가 있어요. 바로 로빈후드입니다. 2023년 말에 로빈후드의 주가는 한 12달러 정도였고요. 연중에 8불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죠? 115달러예요. 약 10배가 됐습니다. 불과 2년도 되지 않았죠. 그리고 최근에 또 S&P 500에 편입되면서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10배 됐어 그러면 뭔가 버블 딱 생각나요. 버블이란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오른 건 다 버블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냥 밸류에이션이 막 올라가서 커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많이 오른 회사들은 매출이 늘고요. 매출보다 더 많이 이익이 들고요. 그 이익에 대해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면서 주가 오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10배 올랐다고 밸류에이션 10배 뛴 회사는 별로 없어요. 일단 그래서 첫째가 뭐였죠? 매출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연매출이 매년 20-30% 이상 성장한 회사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로빈후드는 그거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2022년에만 봐도요. 장 안 좋을 때죠. 매출이 13억 달러에 불과했어요. 2023년에 19억 달러, 24년에 29억 달러, 올해 41억 달러로 벌써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내년에는 무려 2022년 대비 4배 이상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외형 성장의 속도가 주는 힘이에요. 막 연 40-50% 성장을 하면 한 해에는 1이 1.5가 되는 거지만 한 4년 후에는 깜짝 놀라게 다른 회사로 커져 있는 거예요. 회사가 단연간 고성장을 이어가면 외형은 상상 이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조건, 매출이 성장할 때 이익이 폭발하는 회사가 있어요. 일반적인 회사들은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이익이 늘어납니다. 더 재밌는 회사들은 연구개발이라던가 차별적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정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적자기도 하고 비용이 높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그 부분이 다 남는 회사들이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스포티파이 설명드릴 때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이 회사는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한 명이 더 구독해봐요. 한 명이 더 구독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있죠? 거의 없죠. 그냥 한 명이 더 내는 구독료는 그대로 거의 이익으로 남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매출 총이익률이 높고 영업이익은 낮다가 확 높아질 수 있는 이런 회사예요. 매출 총이익이 높은 회사, 그러려면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이 제품 가격 이상의 가치를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가를 80원 썼으니까 90원은 받아야 돼요. 이거는 매출이익이 높은 회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원가가 얼마 썼던 간에 우리는 가치가 높으니까 많이 받겠다. 애플이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굉장히 비싸게 팔고요. 램 하나 더 끼워주는데 엄청난 돈을 받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굉장한 이익을 창출합니다. 근데 이 애플 왜 이렇게 비싸요 하지 않고 다 쓰잖아요. 이 로빈후드도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로빈후드의 매출 총액 보시면 거의 다 남습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만 해도 영업 적자가 무려 마이너스 28%였어요. 왜 이렇게 적자가 크지? 이 회사는 기존의 고정비가 높았던 거예요. 특히 연구개발비. 저 연구개발비를 많이 써서 나중에 이익 나는 회사 되게 좋아하잖아요. 보시면 마케팅,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 비용, 해외 사업에다가 주식하다 크립토로 확장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낮았던 거예요. 실제로 이 회사가 하나하나 평소에 사업을 할 때 비용이 높은 게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고정비가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로 보면 영업이익이 안 나오니까 이것을 아무도 좋게 보지 않았지만 사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매출 성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2023년 4분기부터 이 로빈후드의 주식 거래 기반 매출이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2022년 4분기를 크게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주식과 옵션 거래도 잘 됐지만 2024년 들어서 이 크립토, 이 암호화폐 사업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25년에는 폭발했죠. 이 회사는 한 매출당의 이익은 높았기 때문에 이 매출이 고정비를 넘어서는 순간 이 나머지 부분이 다 남으면서 이익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숨에 영업이익이 10억 달러가 넘었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8%에서 1년 만에 플러스 35% 흑자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결국 영업이익을 봐줍니다. 대안은 많아요.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나면 외면받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익이 폭발할 회사를 이 회사가 투자한 것들,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잘 보면서 알아낼 수 있어요. 주식의 마지막 레벨업은 또 밸류에이션 확장에서 와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과정이에요.
25년 초까지만 해도 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주가가 저점에서 10배 이상 오르는 동안 이 회사의 이익 대비 PER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레인지 정도에 있었어요. 최근에서야 한 단계 이 레벨이 점프업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매출이 늘고 선투자를 해서 이익이 적었지만 이익이 폭발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폭발하고 이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제 편입 이벤트가 발생해요. 회사가 커지니까 이 회사를 안 샀던 회사가 많을 거잖아요.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었어요. S&P 500에 로빈후드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커지니까 이제는 S&P 500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안 샀던 회사들도 사야 되죠. 그러니까 편입 이벤트로 마지막에 사주는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10배, 100배의 성장주가 만들어지는 정석적인 흐름을 거쳤습니다. 사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이 밸류에이션이 한번 크게 폭발했기 때문에 뭐 조정 과정을 거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회사는 앞으로의 미래를 계속 개척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만든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토큰화, 비상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토큰화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작년부터 열심히 시작된 연금 자산, 골드라는 구독 서비스, 증권사에 그런 거 잘 없잖아요. 로빈후드 골드, 그리고 크립토 리테일 점유율 확대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 영역치에 비하면 로빈후드 할 수 있는 영역은 작아요. 저는 이 회사가 정말 좋은 건 한 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증권사에 가고요, 뭐 코인베이스 등 코인하러 또 가야 되고요, 뭐 연금 자산 관리, 또 자산 관리 맡겨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한 손 안에 할 수 있어요. UI도 고객이 쓰는 인터페이스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손안의 종합금융 플랫폼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증권사라는 말수록 정말 옛날 그 올드하게 이 브랜드 네임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손안의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미래는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 컨센서스를 많이 보시라고 하잖아요. 이 컨센서스보다 우리가 더 높게 볼 때 기회가 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팔란티어가 35% 성장할 때 내년에 40% 성장한다 본 게 아니에요. 성장은 인정합니다. 근데 20%, 25% 성장한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40% 성장하면 주가가 크게 올랐던 거죠. 지금은 50%까지 보고 있죠.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50% 이상 성장했고 올해도 매출이 40% 성장했는데 내년에는 매출이 18% 성장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럴까요? 이 회사가 성장 가도에 들어섰는데 크게 내년이라고 성장이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 회사를 지금도 기회로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10배 성장주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 방법, 그냥 이 회사가 너무 시장의 곽광을 받아서 그냥 밸류가 이렇게 뻥튀기 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정말로 커졌고 정말로 좋아졌기 때문에 오른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10배 이상의 이런 초성장주를 만드는 조건을 말씀드리면 이 단연간 20-30% 매출이 성장하고 거기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해서 고정비를 넘어서는 순간 이익이 폭발하는 흐름, 그래서 이익이 크게 늘어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마지막 과정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또 많은 자금들의 편입이 되면 수급까지 들어오는 이 과정을 거치면 10배의 성장주가 됩니다. 로빈후드는 바로 이 조건들을 모두 이렇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기업 그리고 발굴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을지 대입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10배 성장주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2년도 안 된 시간에 로빈후드는 10배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조건에 맞는 회사를 계속 찾아서 앞으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같이 10배 성장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결국은 언제 팔아야 되냐예요. 언제 사냐도 중요하지만 파는 건 진짜 어려워요. 사실 저도 파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샀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왜 샀을까요?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에 사잖아요. 특히 매출이 장기간 단연간 성장하기 때문에 사죠. 그렇다면 왜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더라고요. 성장이 꺾이거나 성장률이 낮아지거나 기대에 못 미치면 파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성장률이 가속되지 않고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해서 주식을 팔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잘 없어요. 대부분 주가를 고민하죠.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민하는 분이 있고요. 오르면 계속 파는 분이 있어요. 결국은 주가를 보고 자꾸 매도 매수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그럼 손절매를 정해야 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관에서 다양한 기관 자금을 하다 보면 손절매가 없는 자금도 있지만 기계적인 로스컷이라고 그러죠. 로스컷은 콩글리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로스컷이라는 제도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포트가 5% 떨어지면 뭐 팔아야 돼. 어떤 데는 어떤 종목이 20%가 떨어지면 팔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좀 고육지책이죠. 고육지책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기관 같은 데서는 이 면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데 꼭 기계적인 로스컷을 정해야 되냐? 저는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기계적인 로스컷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처음에 로스컷을 작게 잡아봅니다. 5% 빠지면 팔아야지. 근데 주식이 맨날 5% 빠지죠? 맨날 손절 나가요. 그러다 보면 아 이거 너무 심하네. 한 손절을 좀 더 길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20% 손절을 잡아요. 그러면은 20% 팔 때까지 안 팔다가 20%에 팔면 이제 눌림목 끝나고 올라갑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 이게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요. 장이 좋을 때, 장이 나쁠 때, 이 회사의 변동성에 따라 이 기계적인 로스컷은 굉장히 자의적인데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않고 이 회사가 성장성이 좋냐 안 좋냐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주가만 들어있잖아요. 이 요소 하나로 판단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장 나빠지면 전 종목 손절 나갑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한 것은 저희가 산 이유가 초성장주이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이 초성장주가 아니게 되면 파는 거죠. 즉 성장률이 꺾이면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보유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각종 노이즈에 시달려요. 일단 뭐 매크로 이벤트가 많죠. 뭐 시장이 빠져요, 뭐 경제가 나빠져요. 우리 미국 망한다는 우려를 벌써 몇 번 해보셨죠? 미국 투자 많이 해본 분들은 10년 내에 미국이 5번은 망했어요. 미국이 망할 것 같은 정도의 우려는 항상 뭐 18년에도 18년 말에도 19년에도 무역 전쟁을 하다 망할 것 같고 20년에 코로나가 오고 뭐 22년에는 긴축이 오고 기억도 안 나시는 일도 많아요. 뭐 갑자기 무슨 지방 은행들이 망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미국 경제가 지나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뭐 유가가 급등하고 막 금리가 급등하고 뭐 수없이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도 기업들에 대한 노이즈와 챌린지가 엄청 많아요.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기업이 정말 몇 년 후에 생각한 매출만큼 이익만큼 성장할 수 있냐인데 그 외에 좀 사이드한 이 회사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있는 거죠. 실제로 장기적으로는 미치지 않으나 혹은 단기적으로 그 달에 뭐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 실제로 좀 영향이 있어요. 이번 달에 좀 약해. 그런데 우리가 장기 성장주를 보고 샀는데 뭐 이번 달에 약간 안 좋은 이슈 얘 때문에 판다면 놓칠 수 있는 거죠. 성장주가 심하게 중간에 부침을 겪고 굉장히 무서운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잘 오르고 있는 회사인데 바로 저희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엠러빈이에요. 엠러빈을 유튜브에 쳐시면은 거의 저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엠러빈이 없어요. 커버하시는 분이. 엠러빈을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너무 멋있는 회사인 거예요. 우리가 찾고 있던 회사. 재작년부터 AI가 주목을 봐서 인프라투자를 많이 했고 AI를 활용해서 누가 효율을 높이고 정말 답을 주느냐 이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런 고민을 할 때 팔란티어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정말 퓨어하게 이 AI를 활용해서 이 광고 효율을 높이는 엄청난 회사가 있구나. 딴 것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정말 퓨어 플레이가 있구나. AI를 활용한 회사. 엠러빈을 찾았어요. 근데 그때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때도 몇백 퍼센트 올라 있었는데 결국 작년을 2024년을 나스닥 101등으로 수익률로 마감을 했고 올해도 뭐 시작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4분기 실적이 딱 나왔는데 너무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거기서 한번 더 크게 뜁니다. 한 520불까지 가요. 2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갑자기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종 공매도 리서치가 나옵니다. 그 이름들도 제가 과거에 여러 사례에서 봤던 유명한 공매도 회사들이 다 나타납니다. 머디워터, 컬퍼, 퍼지, 베어케이브 등 공매도에서 한가닥달 하는 리서치들이 다 나타나서 각종 의혹을 제기해요. 광고 효율의 증분을 과장했다. 중국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지분을 가지고 주식을 팔아야 되나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어뷰징을 하고 있다. 투명성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렇게 연타를 맞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520불에서 270불 정도까지 정말 수시지 않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전형적인 무서운 눌림목의 현상인데 눌림목을 안 무섭게 주면 성장주 다 누구나 싸게 사잖아요. 성장주 좀
저점에서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그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잘. 성장주의 저점은 더욱 무섭습니다. 왜냐? 작년에 1등을 할 정도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고점을 한번 더 만들었고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일 것 같은데 빠져줘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빠지는구나. 근데 거기다가 공매도가 빠바바바바박 맞아요. 이럴 때 세상이 얘를 살려주면 좋은데 원래 그렇지 않죠. 이게 거기서 진짜 무서운 거, 이제는 다 같이 빠지는 장이 옵니다. 4월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를 때립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이 같이 빠져요. 근데 엠러비는 공매도 4연타까지 맞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그 250, 70까지 빠졌다가 그래서 340까지 겨우 회복한 거를 200까지 또 떨어뜨려요. 두 번을 강력하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두가 희망을 버리는 거죠. 엠러비는 끝났구나. 순간 이제 엠러빈의 저점이 나오고 이게 바로 성장주의 눌림목 포인트였던 거예요. 정말 그날부터 쉬지도 않고 올라가는데요. 시장도 회복했죠. 시장 회복과 함께 한 400~500불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엄청난 서프라이즈 나옵니다. 그리고 엠러빈에게 크게 의미 없던 매출인 앱게임을 매각하는 것도 나오고, 앱게임을 매각하는데 중요한 핵심 사업부 앱 광고는 성장률이 더 가속돼요. 무려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 77%가 나옵니다. 이익률은 70%가 넘어가요. 룰 오브 40라고 저희가 성장률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장성과 수익성을 더해서 40이 넘어야 된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성장률이 한 20%에다가 마진 20% 나와야 40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무려 140, 50이 돼요. 엔비디아도 팔란티어도 하지 못한 숫자를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숫자가 나오니까 이 모든 의혹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모든 의혹은 결국 숫자로 해소가 되고, 이 회사는 200불대에서 단숨에 한 550불까지 올라갑니다. 악재가 터질 때 무섭게 터졌던 것처럼 또 호재는 또 무섭게 또 호재가 계속 옵니다. 살 기회를 안 줘요. 여기서 또 갑자기 S&P 500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또 달립니다. S&P 500에 편입되고 지금 어제 보니까 712불까지 한 번에 올랐어요. 바닥 대비 3.5배가 한 4달여 만에 그냥 오른 거예요. 그 사이엔 기회를 안 줬어요. 그 기회는 언제 줬냐? 모두가 무서워했던 눌림목에서 준 거죠. 근데 그 눌림목일 때는 그 나쁜 얘기가 그럴듯해 보이고, 과거에 많이 올랐던 것 때문에 무섭고, 빠지고 있으니까 무섭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회사의 광고 매출의 본업은 꺾이지 않았는데도 200불에도 사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그래 보이거든요. 무서울 때는. 근데 심지어 그 200불 갔을 때는 밸류에이션 PER 자체도 높지도 않았어요. PER이 낮은 수준까지 빠졌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매수하는 방법도 그렇고 매도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기회를 잘 주지 않아요. 이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시장이 빠진다거나 노이즈가 있다거나 이럴 때 이 회사의 2년 후, 3년 후의 그림은 좋을 거야 하면서 과감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갖고 있었을 때 저점에서 팔지 않는, 내가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서 산 게 아니라 성장하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성장에 이어진다면 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소한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매도는 아까 언제 해야 된다고 했죠? 성장에 꺾였을 때. 저는 엠러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의 성장 그림이 없어요. 지금까지 막 70% 막 성장하는 회사가 정말로 의미 있게 성장률이 꺾여요. 예상을 하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매도를 고려할 거고,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 회사가 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못하고 있지? 자기 시장이 다 찼나? 정말 잘해도 시장이 다 찼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잘해도 경쟁자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회사의 목표와는 시장이 커야 돼요. 엠러빈의 약점은 앱 광고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을 때 결국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엠러빈은 성장의 DNA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할 생각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시장, 이제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메인 플레이어들이 싸우고 있는 이커머스 메인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아마존과 손잡지는 않았어요. 세컨 티어지만 굉장히 큰 회사 쇼피파이와 손을 잡았습니다. 쇼피파이도 GMV가 3,500억 달러, 500조에 달하는 굉장히 큰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쇼피파이와 손을 잡고 이커머스 쪽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제 기대감이 올라왔는데, 이제 이것이 좀 가시화된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월 1일에 이 회사가 AI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회사의 자체 AI 플랫폼 이름이 엑손이에요. 엑손 AI인데, 엑손 AI를 이용한 엑손 에즈 광고죠, 매니저, 관리자를 출시합니다. 아주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광고 효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하스라고 그러죠. 얼마나 돈을 써서 얼마나 나오냐예요.
그걸만 입력하면 됩니다. 엑손 에즈 매니저에 들어가서 난 한 300% 효율은 필요해. 내가 쓴 돈의 3배는 벌어야 되겠어. 그러면 300% 입력하고요. 그럼 또 예산은 얼마죠? 한 100만 불 정도 써볼까? 100만 불을 입력하면요. 그럼 한 300만 불 정도의 광고 효율을 낼 수 있는 곳이 이 회사에 맞춰서 이 타겟팅해서 그 이후의 작업을 엠러빈이 다 해주는 데까지 가는 것이 엠러빈의 프로그램 목표예요. 이게 정말로 잘 된다면 안 쓸 이유가 없는데 지금 사전에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의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이 10월 1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목표가 상향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좀 두렵기도 합니다. 목표가를 500불도 안 보던 회사들이 목표가를 800불까지도 지금 높여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712불 정도까지 한번 올라온 상황이에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이 회사는 여기까지 많이 컸고 여기서 훨씬 더 큰 제가 TAM이라고 그러잖아요.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에 진입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내년의 성장, 후년의 성장을 우리가 상상해 볼 상황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엠러빈을 가지고 언제 성장주를 팔아야 되느냐, 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건 팔지 말아야 할 때를 또 얘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언제 또 기회를 잡아서 사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성장주 진짜 기회를 잘 안 줘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보면은 내가 보면 맨날 고점이죠. 그리고 내가 사면 저점이 오기도 하고요. 어렵습니다. 원래 좀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길게 보면 아름다운데 그 많은 성장주들의 그래프들을 짧게 보면 수십 프로씩 빠진 구간이 수없이 있어요. 그러면서 1000%, 2000% 올라갑니다. 원래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니까요. 주가의 고저가 아니라, 주가의 상승세, 하락세가 아니라 이 회사의 성장세로 보는 시각을 한번 같이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린 엠러빈이지만 사실 이번에 성장 포인트는 이커머스랑 다른 거잖아요. 엠러빈의 미래를 같이 상상하면서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